자, 이제 드디어 당좌자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세 번째 챕터인 재고자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부피가 그닥 크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수업에서 이제 갖고 가실 부분들은 회계처리 부분은 사가지고 왔다, 팔았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부분하고 이제 동반되는 게 결제 어떻게 했을 거냐, 부대 비용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했을 것이냐, 라는 얘기, 그리고 매입과 관련되고 또는 매출과 관련된 부분에 할인이 있거나 애누리가 있거나 또는 환입이 있거나 환출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금 현재 내 창고에는 물건이 없다. 그런데 얘가 내 재고 자산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전부예요. 근데 업무에서 이제 정리할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저희 수업은 좀 많이 쪼개서 갈게요. 네, 그래서 수업에서 이제 쪼개지는 부분은 업무적으로 재고 자산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얘기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씩 가미가 될 겁니다.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크게 파트 부분은 8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이 어떤 부분이 있고 뭘 재고자산 부르는지, 그리고 금액 확정하지 못하면 회계 처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은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기말재고 자산의 포함 여부를 반드시 정리할 수 있으셔야 되세요. 시험의 단골이에요. 회계급수에서는 이번에 시험을 좀 어렵게 내볼까? 라고 할 때 낼 거고요. 세무급수는 아예 필수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수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시고, 그리고 이제 이 3번에 대한 부분 중에 특이한 부분이 회계처리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게 특이점이에요. 기존에 정말 오래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산이라는 시험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도입됐던 뭐 초창기 때 잠깐 냈다가 중간에 거의 출제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도 낮은 급수가 아니라 높은 급수에서 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회계급수에서도 출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이슈거리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원리 때문에 배우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건 사실상 계산을 해서 내가 손익계산서 쓰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계산의 원리를 배운 부분이 손익계산서에 전부 다 계산구조가 등장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뭐가 있냐면 내가 상품 매출 원가가 어떻게 해서 계산이 돼서 이만큼을 결정받는지 그걸 기록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부분, 주석으로 기재를 하든 아니면 본문에 직접 표시하든.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라고 하는 양식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여시면 뭐가 보이더라? 상품 매출 원가라는 글씨가 보이고 그 밑에 기초상품 재고액이 얼마이고 단기 사각권 매입이 얼마이고 그리고 못 팔아서 창고에 남겨져 있는 기말이 얼마다라는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손익계산서 작성 부분에 그거를 기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들어와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 정보를 넣을 때는 그게 팝업창으로 뜨고 그리고 우리가 확정된 연차재무대표 또는 우리 결산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우리가 그 팝업창에 넣는 게 아니라 그 원리가 회계 처리한 거에 맞춰서 그 각각 난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산 구조를 배울 거고요. 그래서 4번은 완벽히 이론 문제로만 출제할 것이다. 자, 그리고 5번째 문제는 기말에 남겨져 있는 금액을 확정을 해야 매출 원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는 업무를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하러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 5번에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라는 부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감모와 평가 손실이에요. 그 두 가지 갖고 가셔야 되고 회계에서는 6번과 7번 문제를 안 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회계도 전부 다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게 특징. 그리고 세무는 회계 처리 능력까지 같이 보는 게 특징. 자, 소모품의 기말 평가라고 하는 건 재고 자산 중에 소모품의 성격으로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도 결산 때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8번째 내용이 등장되어 있고 다만 여러분한테 미리 부탁드리지만 우리가 배우는 8번에서 배우는 소모품은요. 재고 자산에 있는 저장품을 배우는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소모품이 재고자산 쪽에 들어와져 있어요. 계정 과목의 성격이 분류가. 근데 어떤 경우는 당좌자산이 자꾸 보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시험은 그냥 시험으로만 가세요. 따지지 말아달라는 얘기세요. 당좌자산 쪽에 소모품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출제위원들이 DB를 구성할 때 그 구성을 당좌자산에 만들어버려서 그렇거든요. 그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에서 배우시는 게 맞다라고 알아두시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저작품도 이제 업무적인 얘기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서 시험에 나오는 평가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저희는 이번 강좌에서는 재고자산의 의의와 종류라는 부분하고요. 취득 원가 부분을 같이 들어갈게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뭐고 종류는 누가 있고 취득 원가는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럼 재고자산의 정의는 뭘 기억하자? 판매 목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고자산이라는 건 재고라는 표현을 쓴다는 건 쌓아놨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오늘 한 개를 사서 한 개를 다 소비했다. 그럼 쌓아놓을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걸 재고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들어가서 보니 사서 일정 부분 보관을 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더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더 유리하냐면 내가 하나 사서 파는 경우보다는 한꺼번에 10개를 사서 창고에 놓고 그리고 하나씩, 2개씩, 3개씩 이런 식으로 파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매입할 때 대량으로 구입하면 단가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유리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량이라는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한꺼번에 많이 사서 창고에 쌓아놓고 생산 현장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필요할 때마다 하다 보면 내가 근거리였을 땐 상관이 없지만 원거리에서 물건이 와야 된다. 그러면 나한테 도착하는 시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들은 일정 부분 내가 갖고 있는 시간들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계정 과목이라는 걸 부를 때 재고자산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활동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하자. 자, 그리고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 무슨 부분 생산 과정에 있거나 또는 생산이 완료된 자산이 있다. 그 또한 재고자산을 보는 게 맞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사다가 그대로 파는 회사는 매매업의 관점이겠죠. 그쵸? 이게 상품 매매업의 관점. 그리고 나는 만들어서 팔겠다. 두 번째 내용은 만들겠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면 공정에 머물러도 있을 것이고 완성돼서 갖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제품을 구입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완제품을 구입해서 그 완제품을 그대로 팔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가산되는 건 뭐밖에 없을 것이다. 우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회사가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투자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부분은 미래를 위한 또 다른 투자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내가 먹고 사는 부분이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먹고 사는데 종업원들한테 얼마씩 월급도 줘야 되고 사무실 유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100원 주고 샀던 부분에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할 땐 이익 얼마 가산해서 팔았어요 라고 하지만 그 이익 가산 부분에 숨겨져 있는 용어가 무엇이다?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가격을 산정하는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담당자는요. 이 판매비와 관리비가 얼마 정도 발생되고 있는지 비율을 대부분 수치를 알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그 판매비와 관리비 반영 전혀 안 하고 나는 구입한 금액의 15% 이익 가산했다. 그런데 제가 이익 가산 15%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15% 이익을 가산했다라는 부분의 내용을 뒤에 가서 보니 지금 정말 순수하게 이익만 15%였던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부분의 비율을 계산해 보니 무슨 부분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5%를 차지하고 있더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이너스인 거죠? 왜냐면 지금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매출 총이익이 있고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는데 그게 25%래요. 그럼 벌써 마이너스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이익이라는 보편적으로 입으로 부를 때 이익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익에는 판관비를 고려해서 단가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단가 잘못 내시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는데 뒤로 까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런 분들이 무슨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판관비 산정 제대로 못하신 분들. 그리고 이 판관비에 또 뭐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제 사업하신 분들 매번 이 얘기하죠. 고정비 때문에도 얼마는 벌어야 돼 이런 얘기하죠. 근데 이제 원가액에 배우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원가액에서 고정비의 표현하고 여기서 말하는 고정비의 표현은요. 무슨 의미냐면 매달 나가야 되는 고정비의 표현이에요.
그거로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계정 과목을 맞추는 건 하지 마세요. 네, 이 계정 과목 이름표 맞추시는 걸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이 팔든 적게 팔든 난 무조건 이 돈은 나가야 돼.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세를 얻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월세는 내가 이번 달에 5억을 팔든 이번 달에 50억을 팔든 월세는 무조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게 5억을 팔았을 때 월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과 50억을 팔았을 때 월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과정 중에 저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공장에서 발생되는 비용 중에 뭘 항상 따져보셔야 사업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고정비요. 내가 매달 들어가는 돈, 그 돈은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뭐로 배울 때는 원가 회계라는 거로 배울 때는 변동비의 성격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생산을 했으니까 생산한 부분에 대해서 종업원에 대한 노동의 대가이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사무실 종업원들은요. 일단 요게 필요한 사람이 돼서 뽑으면 이 사람이 매출을 많이 했던 적게 했던 어쨌든 고정급으로 월급은 계속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도 고정비 성격으로 보는 게 맞아요. 매달 인건비 얼마 정도 나간다는 통상적인 금액의 평균값이 있을 거니까. 그럼 그것도 감안했어야죠. 근데 그런 거 다 감안 하나도 안 해놓고 우리 무슨 부분? 아, 이번 달에 나 이만큼 팔아서 이익 났어. 근데 뒤에 항상 따져보면 돈이 없대요. 그리고 손익계산서 열어보면 손실이에요. 이 고정비 계산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고정비 감안할 때 누구도 감가상각비도 고려해야 돼요. 사업하실 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부분은 한 번에 목돈이 묶여 있죠. 그리고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내가 한 번에 들어갔던 부분이 자산 쪽에 시설 자금으로 묶여 있는 돈이에요. 그럼 이 돈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그게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정비까지 고려를 하셔라.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 산정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무슨 부분 판매비와 관리비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완제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 있는 걸 대부분 원가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 원가에 이익과 판매비와 관리비를 가산해서 우리는 완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이때 나오는 용어가 매가이겠죠. 매가. 그래서 우리는 매가로 판매 가격으로 무엇하였다? 상품을 팔았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마트 표시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제조기업은요. 제조기업은 재료를 구입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생산을 해야 되니까 노동력이 투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제조 경비가 투입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조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게 뚝딱해서 완제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만드는 과정은 짧든 길든 있습니다. 다만 이 제공품이라고 해서 만드는 과정이 하나의 공정으로 끝나는 단일 공정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는 공정이 1공정이 끝나면 2공정으로 넘어가고 2공정이 끝나면 3공정으로 3공정이 끝나면 4공정으로 그래서 그거를 빨리 잘 돌아가는 부분에 상황들을 만들어 놓을 때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형태로 만들어서 돌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럼 어찌됐든 그렇게 공정상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그들을 제공품이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제공품의 상태에서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완제품을 팔 겁니다. 그럼 그때 완제품을 팔 건데 무슨 부분? 여기도 똑같이 여기 완성까지 된 부분은 모두 다 원가의 관점이거든요. 그럼 그 원가가 무슨 부분이에요? 이 제공품이 그대로 원가로 넘어왔다는 얘기겠죠. 이 세 개의 금액이 제공품에 모여요. 그리고 그 부분이 원가로 넘어온 거고요. 거기에 판매비와 관리비와 이익을 무엇하자? 가산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결정이 된다. 판매 가격인 매가가 결정이 된다. 그래서 그 매가로 우리는 파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제품 매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는 부분. 자, 그러면 위에 상품 매매업은 일종의 뭐로 보시면 돼요, 여러분? 도소매예요. 그럼 지금 구입을 하고 그리고 나는 팔았어 라고 하는 이 전 과정이 누구와 누구로 다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입한 건 일단 재무상태표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일단 모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자산이 무엇이 되면 판매가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이다. 손익계산서로 갈 것이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매출과 매출 원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업은 원가 명세서가 없어요.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만 있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 누구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이 완제품 판매를 하겠다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완성품이 나올 때까지 제가 여기다가 가산한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 가산하기 전까지 제가 완성됐다는 부분. 그럼 지금 재료를 구입해서 투입하고 완성되는 이 시점까지 이 부분은 제외하고요. 자, 요 시점까지에 대한 내용이 보여져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원가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요 부분이 우리가 배우는 과목으로 얘기할 때는 관리회계의 대표입니다라고 하는 원가회계에서 배우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 원가회계에서 배웠던 내용이 어디에 모두 다 수록되는 것이다. 제조, 원가, 명세서에 모두 다 무엇되고 있다. 기록되어 있어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됐을까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제품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제품이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판매를 하면 어디에? 손익계산서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손익계산서에 팔았으니까 매출이 생기고 그리고 매출 원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겠죠. 됐을까요?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은 원가 명세서에 제품의 금액을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실상 손익계산서를 넘겨주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제품이 일단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은 판매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이 금액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재무 상태표에서 일단 금액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 금액을. 다 넘어갔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중에 팔은 건 매출로 팔지 못한 건 여전히 재무 상태표에 남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장 그림 붙여드린 건 그런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부르자. 자, 그러면 이 재고자산은 반드시 우리 무슨 부분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 종목 보시고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똑같은 부동산이어도 다르게 볼 거니까요. 그래서 재고자산으로 분류를 할 땐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왜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시험지 지문에 글을 보면 상품 팔아서 제품 팔아서 써줘요. 근데 제가 앞에 설명드릴 때 이런 건 상품이라고 부르고 이런 건 제품이라고 불러라고 얘기하는 걸 왜 말씀드린 걸까요? 그 의미를 가지고 가셔서 판별하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주된 영업활동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라는 부분이 뭐냐라는 거에 따라서 우리 재고자산의 분류는 달라진다. 그리고 이 주된 영업활동은 사업자 등록증에 보시면 업태 종목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태 쪽을 많이 보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해 주시라. 이 얘기. 그래서 회사가 무엇하였다? 나 건물 구입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이 건물의 회계 처리를 뭐로 할 거냐? 너 이거 왜 구입했어? 저 영업장소로 쓸 건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제조 현장으로 쓸 수도 있고요. 사무실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또는 판매하는 장소로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은 우리가 자산 중에 어디에 속해야 된다? 유형자산에 속해야 된다. 그리고 계정과목 뭐로 가야 된다? 건물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건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계정과목 자체가.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사업자 등록증에 가서 뭘 봤더니 업체 종목 쪽을 봤더니 이 사람이 매매업을 한답니다. 무슨 매매업? 부동산 매매업. 그러면 이 건물은 부동산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목적일까요?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면 이 부분은 재고자산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뭐가 된다? 상품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이 아니고요. 건설업이면 또 달라져요, 여러분. 건설업이면 지금 이 건물을 가지고 와서 나 부수고 땅만 쓸 거야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설업이 건물을 샀다 왜 샀어? 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다 리모델링 할 건데?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짓는 사람인데 리모델링 하겠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는 토지를 샀다? 근데 토지가 영업장소로 쓰는 부분이다? 그러면 유형자산의 토지겠지만 내가 지금 부동산 매매업이다? 그러면 똑같이 재고자산의 상품 계정 과목 쓰시면 돼요. 근데 건설업에서 토지를 샀다? 그러면 그 경우는 토지를 안 써요, 여러분. 건설 용지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쓰는 게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확인하셔라. 자, 그리고 기업이 여유 자금이 있어서 자, 여유 자금 나오면 항상 뭘 할까요? 돈놀이를 한번 해볼까? 라는 부분. 그래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나는 건물을 샀다, 토지를 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무슨 자산이 된다? 투자 자산이 되고요. 투자 자산의 투자 부동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저는 건물로 드렸어요. 시험에서 건물로 자주 물어봐요. 그런데 이거 유가증권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유가증권 일단 한 번은 배웠어요. 여러분 단기매매증권까지는 끝났으니까. 그리고 재고자산 끝나면 투자자산에 가서 매도가능증권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저희 투자자산의 세무 2급에서만 조금 더 깊이 물어보는 것까지 다 수업할 거예요. 다만 저희가 무엇하는 과정 중에 수업하는 과정 중에 무슨 말씀은 드릴 것이다. 그 말씀은 드릴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우시면 지금은 살짝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낮은 급수 시험 보실 때는 살짝 내려놔도 되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세무급수가 되면 무조건 기억은 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게 매도 가능 증권하고 만기 보유 증권일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 수업은 거기서 다 할 거고. 근데 제가 왜 유가증권 얘기를 하냐면 이런 뭐 일반적인 기업에서 유가증권이라는 얘기는 기업이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이다라고 하면 당좌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장기간의 관점으로 가면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은행의 입장에서 갖고 있는 유가증권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은행은 돈놀이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 은행에 돈을 맡긴 고객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고객한테 이자를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들이 맡긴 돈을 가지고 누군가한테 빌려주기도 하지만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 돈놀이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가증권을 무엇하는 거예요? 취득도 하고 그거를 팔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입장에서는 금융권의 입장에서는 유가증권이 금융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다? 재고자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업에 따라서 상황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고민해 보셔라. 라는 부분. 지금 설명드린 건 시험에서도 출제가 당연히 되죠. 분기 문제 당연히 낼 거고요. 사지선다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될 거고요. 그래서 업무와 무슨 부분 우리 시험 모두 다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이건 회계 처리 부분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희가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를 할 때 총액이라는 게 있고 순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앞에 그 회계 기본 개념 배울 때는 순액주의 처리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 주고 샀던 부분을 얼마에 팔았다. 그러면 차이만큼이 이익인지 손실인지. 그런데 그렇게 처리를 하면 너무너무 불편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서 회계 배우신 분들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배워요. 잘못된 게 아니라 원리를 배우는 수업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서 쓰는 부분보다는 원리 수업을 하다 보니까 무슨 부분? 사가지고 올 때도 상품이란 계정보다는 매입 계정을 쓰겠다. 그리고 나서 나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 이익이 났고 뒤에 가서 그거 정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배우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우는 부분이 순회법과 총기법 이런 식의 원리예요. 근데 업무에서는 그 방식을 안 쓰고 싶어 해요. 자, 왜 그러냐면 그렇게 쓰면 사후 관리할 때 너무 많은 업무의 소비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고와 관련돼서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들어올 때 다 자산 처리하고 나갈 땐 수익 처리하고 창고에 가서 무엇만 파악하면 남겨져 있는 것만 파악하면 원가 부분 산정하는 게 훨씬 더 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에 탑재되어 있는 건 3분법의 형태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또는 그 부분이 계정 과목이 늘어난다. 그러면 3분법이 5분법이 되는 거고 또는 7분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할해서 쓰는 분법의 방식을 씁니다. 이 분법의 방식을 쓰는 게 사올 때는 상품이란 자산으로 원가로 잡아놓고 팔 때는 매가라는 금액으로 수익으로 정리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 뒤에 가서 무엇하자? 우리는 창고에 남겨져 있는 기말을 빼서 원가가 얼마라고 결정짓자 이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거를 월마다 정리하는 회사가 있고 1년에 한 번 정리하는 회사가 있고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하겠죠. 결산하셔야 되니까. 근데 그런 패턴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슨 매입이라는 계정, 뭐 순회법이란 부분, 총기법이란 부분 얘기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과정이 회계 2급을 배워야 되는 과정이면 제가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회계 2급에는 그 내용을 수록을 해드리거든요. 회계를 배울 때 원리를 배우는 것 때문에 그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예 안 써요. 네,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건 버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3분법 실제 업무처럼 처리하자.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보여드리는 건 재고자산은 그 3분법에 의해서 구입하는 시점엔 상품이라고 기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자산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산을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1,000원이라고 하는 건 나 얼마 주고 샀어요 라고 하는 걸 그들을 뭐라고 부르자? 취득 원가라고 부르자. 다만 이게 만든 거라면 제조 원가로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취득 원가라고 하는 원가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현금 주고 구입했던 얘기네요. 그리고 나는 1,500원에 팔았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판매 가격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매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매가의 금액으로 무엇하자? 회계 처리하자. 그래서 전체 금액으로 회계 처리하자. 총액으로 처리하자. 그래서 수익이라는 부분으로 우리는 판매 가격에 해당되는 1,500원에 회계 처리를 하자. 자, 현금 받고 팔았다. 그럼 차변에 현금이라고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대변에 매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수익 계정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가에 해당되는 1,500원을 기록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실제 기중에는 여러분 요거를 1번이라고 쓸게요. 1번의 회계 처리와 그리고 판매하는 시점에 수익에 해당되는 거 있죠? 자, 요 2번의 회계 처리만 기중에는 열심히 합니다. 사오면 차변의 상품, 팔면 대변의 상품 매출. 만약에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다 그럼 자재를 사왔을 거예요.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제품 매출. 이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부분? 결산을 맞이하면 이렇게 갑니다. 자, 결산을 맞이하면 수익에 대응되는 누가 필요하다? 비용. 우린 분명히 앞에서 뭘 배우고 들어왔다? 수익이 발생되는 기간 또는 수익을 인식하는 회계 기간에 반드시 누가 들어와야 된다? 비용이 대응되어야 한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수익비용 대응 원칙을 맞춰 주셔야 되죠. 그러면 내가 수익 상품 매출 1,500원을 우리 손익계산서에 계산했다라면 여기에 대응되는 누구도 비용도 들어와야 되겠죠. 그게 상품 매출 원가.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는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용. 자, 그래서 비용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 원가 1,000원이라는 건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초상품 재고액에 당기에 사가지고 왔던 금액을 더해 주시고 창고에 가서 무엇을? 기말에 남겨져 있는 걸 파악해라. 자, 근데 기말이 0이랍니다. 그러면 전 기초도 일부러 0으로 드렸어요. 그럼 0 더하기 1,000에 마이너스 0 하면 우리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이다? 1,000이다. 나는 사서 다 팔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럼 재고는 하나도 없겠죠. 자, 이렇게 파악해서 무엇한다? 상품 팔았다라고 해서 창고에 나갔다라고 해서 우리 차변에 있었던 상품을 대변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대변에 기록해서 무엇하시고 없애주시고 그리고 상품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용 3번에 하는 행위를 대체적으로 언제 한다? 기말에 할 거거든요. 기말에. 그래서 기말에 할 거고요. 그리고 요 일을 컴퓨터한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컴퓨터에 가서 무엇 하냐면 우리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다 0을 치고 제가 지금 0이라고 했으니까요. 0을 치고 무슨 부분? 전표를 발생시키겠다고 전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대변의 상품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을 배울 때는 이걸 열심히 배웠는데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분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분개가 없는 줄 아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분개 없이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가 나올 수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키를 눌러서 자동 발생시켜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분개는 다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워낙에 자동으로 누르는 키를 배우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이거 상품 매출원가 손으로 시키는 회사가 있어요. 잘못된 회사가 아니에요. 원래 FM은 다 손으로 분개하는 게 맞아요. 다만 업무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사용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부분? 그냥 키 하나 누르면 자동으로 생성되는 키들을 계속 개발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개발된 키예요. 네, 그래서 회사에 가시면 분개를 모두 다 결산 때 우리 다 손으로 하는지 아니면 자동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걸 쓰는지도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자동은 다 자동으로 배우고 갈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투자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한 부분. 자, 여러분 투자 유형 무형 자산에 대한 부분 보시면 이들은 무엇으로 가라? 자, 판매 시점에 총액 처리 못해 여러분. 자, 총액 처리한다는 건 내가 매가로 회계 처리합니다라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얼마 받고 팔았다라는 것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이나 유형 자산이나 무형 자산은 구입하는 시점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사왔다. 그럼 토지. 또는 투자 자산이 뭐로 가요? 투자 부동산.
무형자산이면 무형자산 계정 과목이 있겠죠. 뭐 영업본, M&A 있다라면 뭐 등등등. 그래서 지금 취득한 금액을 우리 기준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기록하시고 취득 원가를 회계 처리. 그럼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토지를 1,500원에 팔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업을 하다가. 자, 그러면 우리가 재고자산처럼 처리한다라면 1,500원으로 수익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유형자산 처분을 해서 이 토지라고 썼다는 얘기는 유형자산이니까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이라는 이익으로 우리는 1,500원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재고자산만 매가라는 거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처리는 모두 다 뭐로 간다? 순액으로 간다. 그래서 매도한 자산의 처분가액이 있을 것이다. 얼마? 1,500원. 자, 그리고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회계 처리하면 그게 이제 장부 금액이라고 부르시면 된다겠죠? 자, 그래서 1,000원이 있었겠네요. 자, 그 1,000원과의 차이. 그럼 차이는 얼마이다? 500원. 양수이면 이익이다, 손실이다? 이익. 양수 맞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차변의 토지는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 500원만큼은 유형자산을 무엇해서 처분해서 이익을 보았다. 또는 투자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을 보았다. 무형자산을 처분해서 이익을 보았다. 라고 하는 영업의 수익 처리를 하고 끝냅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돈 받은 거 써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 부분의 내용이 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정리를 정확하게 하고 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네, 기준이기 때문에 지켜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건 교재 수록은 안 해요, 여러분. 이거 교재 수록하면 질문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가르쳐 주신 분들이 처리가 다르다라고 할 때 이렇게 비교 대치 해드리는 부분들이라서 이제 여러분들도 뭐 시험뿐만이 아니라 업무도 다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하셨으면 해서 보여드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의 정의를 조금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종류가 교재 쭉 써 있잖아요. 자, 회사가 무슨 목적을 할 부분으로 갖고 있느냐라는 얘기는 벌써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 재고자산도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더라. 그런데 내가 판매를 위해서 갖고 있다. 그냥 순수하게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 그럼 판매 목적이면 누군가한테 팔 때 누굴 파느냐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상품을 팔았다, 제품을 팔았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얘를 팔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수익이라고 하는 부분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하자? 매출이라고 부르자. 다만 매출이 종류가 다양하니까 이 앞에다가 용어를 붙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팔면 상품 매출이라고 처리하고 제품을 팔면 제품 매출이라고 처리합니다. 더 재밌는 건 여러분 회사에 갔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요거 매출 계정에 그러니까 매출액이라는 거로 처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이 얼마다라고 기록은 되지만 그 매출액 밑에 누가 둔다는 거예요? 상품 매출 얼마, 제품 매출 얼마 이렇게 둔다는 거예요. 아예 그렇게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부분을 회사에 갔더니 이런 회사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 이거 매출이 국내 시장에서 파는 매출인지 해외 시장에서 파는 매출인지 구분해서 쓸게 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찾아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입사하시면 제가 왜 손익계산서를 처음에 열어보라고 계속 말씀드리냐면 회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쓰는지를 확인하시는 습관이 필요해요. 그리고 누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손익계산서 열어보면 자산부터 어디까지, 비용까지 모든 계정 과목이 들어와져 있잖아요. 그러면 아, 이 회사는 이런 계정 과목을 쓰는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 매출, 제품 매출에 내수 시장에서 파는 매출과 해외 시장에서 파는, 소위 말해서 수출 매출 구분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구분하는 회사들이 있으세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구분하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 심지어는 여러분, 이 재고자산 있죠. 재고자산도 수입한 물건을 파는 회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국산품을 팔 수도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구분 관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재고자산도 또 나눠서 쓰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무적으로 조금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네,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우리 판매와 관련돼서 나온 부분 중에 또 누가 등장이 되시냐면 우리 생산 과정에 있다라는 부분. 자, 여러분, 생산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지금 생산 중입니다라는 얘기세요.
그럼 생산 중에 있는 건 공정에 머물러 있는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는 이 부분은 아직 공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요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또 이 아이가 속을 썩이네요. 뭐 이렇게 업데이트 버전이 계속 뜨죠. 요새 또 업데이트가 되고는 있긴 한데 요새 업데이트가 소득세 쪽 업데이트가 정말 많아요. 네, 7월 1일자로 바뀌는 게 정말 많아요. 가산세 조항 붙는 것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자격증 버전은 중간에 업데이트 잘 안 시켜요, 여러분. 네, 지금 제가 프로그램이 업무에서 쓰는 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ERP가 계속 이렇게 뜨네요. 자, 그래서 공정에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러면 우리는 공장에서 생산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의 창고라는 의미가 아니라 공장 자체, 그 공정에 갖고 있는 부분. 그럼 그들은 뭐라고 부르자? 제공품 또는 반제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본인이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제품이 있었죠, 여러분? 그럼 이 제품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생산 과정에 투입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더라. 그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원재료 또는 부재료도 들어올 수 있어요. 부재료 그리고 저장품 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구성을 하면 이렇게 나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정의 과목들은 또 이렇게 구성을 볼 수 있고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개정 과목 정의 써드렸죠, 여러분? 근데 이대로 개정 과목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의미만 안다라면 회계처리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원재료 또는 부재료라고 하는 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한 거, 구입한 걸 말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원료, 재료, 그리고 누구도 이 원재료에 포함을 시켜라. 우리 중간 부품. 자,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하나의 제품이 나오기까지 3,000개 이상의 자재가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부품이.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차에 그 카시트도 자기가 만들고 타이어도 자기가 만들고 요리도 자기가 만들고 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걸 만들어서 우리한테 납품을 하고 자동차 회사한테 보면 조립하는 형태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국 타이어에서 타이어를 구입했다. 그럼 그 타이어 구입했을 걔를 상품이라고 부를 거냐 이 얘기인 거예요. 저희가 타이어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자동차에 들어갈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라? 원재료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외부에서 구입한 중간 부품이란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요. 상품은 우리 팔겠다고 외부에서 완성된 상태로 구입한 거.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사에서는 더 이상의 무엇은 없다. 추가, 가공은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추가 가공이 없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온 부분에 포장지가 바뀔 수는 있겠죠. 또는 박스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런 포장지를 바꾸거나 또는 박스를 바꾸는 부분들은 추가 가공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 가공이 아닙니다. 추가 가공이란 얘기는 형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는 거. 그래서 추가 가공이 없다라면 그들은 다 뭐라고 부르자? 상품이라고 부르자. 자, 제공품과 반제품 모두 다 공정에 머물러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고에서 공정으로 투입해서 그 공정상에 가지고 있는 거 또는 만들고 있다는 표현. 그런데 반제품하고 제공품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둘 다 미완성품이에요. 왜냐하면 미완성품이기 때문에 제공품이라 불렀던 건데 왜냐면 완성품이면 제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미완성품입니다. 근데 지금 제공품이라고 부르는 건 미완성 상태로 제공 과정에 그대로 있다. 그런데 그 상태로는 무엇할 수 없다? 팔 수 없다. 그래서 미완성 상태로 판매할 수 없는 형태를 제공품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반제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똑같이 제공품하고 유사하다. 그러니까 미완성품은 맞다. 그런데 지금 그 미완성품에 대한 부분을 무엇할 수 있다?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제품 앞에 반자를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식의 의미가 되냐면 저희가 만약에 자동차 회사인데 아까 저는 타이어를 구입해서 썼어요, 여러분. 저희는 고무를 구입한대요. 그래서 고무를 구입하고요. 그리고 구입한 고무를 가지고 타이어를 만듭니다. 타이어를 생산. 그리고 이 생산된 타이어를 자동차 제조에 사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이면
타이어를 밖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타이어를 만들어서 끼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고무가 원재료가 될 거예요. 이게 원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다는 이 공정에서 이 타이어 만드는 과정은 제공품이 될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제조가 돼서 무엇하였다? 완성이 되면, 얘가 완성이 되면 요거는 제품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한 이 타이어를 뭐라고 얘기하더라? 누군가 구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타이어만 외부에 무엇할 수 있다? 매출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타이어를 사가는 사람도 있다. 그럼 이 타이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품처럼 팔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의 업태 종목의 최종 종착지 뭐였던 거예요? 자동차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타이어를 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공정에 있는 아이들처럼 취급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만 자체적으로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앞에 뭐라고 붙이자? 반제품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회사에서 내부적으로요. 이렇게 이제 목록 관리는 하는데요. 반제품 계정 과목을 잘 쓰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제품 매출 계정을 쓰느냐 이 얘기인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다 매출 계정 써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가 있다? 품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 품목에 넘버링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버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는 관리를 두 개로 해야 되는 거예요. 판매하는 타이어, 제조 현장에 투입해서 자동차 사용에 쓰는 타이어. 그 관리를 두 개를 같이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 부분에 다른 점. 자,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직접 제조한 생산품을 말한다. 그래서 완성도가 몇 %이다? 100%를 말하겠죠. 완성도가 100%. 자, 미착품. 이런 미착품은요,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운송 중인 재고자산. 자, 그럼 운송 중인 재고자산이라는 건 어딘가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얘가 지금 운송 중이고요. 도착지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럼 도착지까지 왔다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운송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재고자산을 우리 아직 도착하지 않은 물품이다라고 해서 미착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우리 원재료 등을 무엇은 하였다, 주문은 하였다. 근데 현재 운송 중이거나 통관 중에 있어서 아직 회사 어디에 창고에는 입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착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디서 많이 나오는 얘기일 것 같아요? 수입이겠죠, 여러분. 수입 내지는 수출. 그러니까 여러분 미착품은요. 우리나라는 땅덩이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모든 상황이 끝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상에서는 미착품 용어를 거의 안 쓴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수입과 수출을 하는 무역업에선 뭐가 있을 것이다. 미착품이라는 계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무역업에서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이슈가 됐던 게 이거예요. 이 미착품 회계 처리 문제를 출제하였다. 근데 이 미착품의 문제가 기존에 모두 다 답이 원재료였었어요. 근데 답안이 미착품 나오니까 이제 뜨한 거죠. 이게 왜 미착품? 미착품으로 쓸 수 있는 용어의 조건을 줬어요. 그러니까 미착품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왜 이게 미착품이라고 자꾸 물어보냐면 기존부터 미착품의 성격에 문제가 나오면 다 미착품 회계처리를 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답안들은 원재료로 대부분 답을 다 내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착품은요. 지금 창고에 들어오면 미착품이 원재료나 아니면 상품으로 다 대체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나 상품이 되기 전 중간에 운송 중인 재고자산을 부르는 용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두 다 원재료로 답을 냈다가 갑자기 미착품을 답으로 등장을 시켜버리니까 골칫거리가 지끈지끈 아팠던 거죠. 실무자들은 미착품을 써요. 세무대리인들은 미착품을 쓰다 안 쓰다 오락가락해요. 근데 미착품을 쓰고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가는 게 원래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저장품은 소모품이라든지 수송용 부품이라든지 아니면 소모공구 기구 비품들을 말할 때 저장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저장품이란 부분으로 재고자산에 갖고 있는 건요. 우리가 생산하는 과정 중에 필요한 부품들이 있어요. 그럼 기계에서 생산을 합니다. 근데 기계가 잘 돌아가려면 기름칠도 해야 되고 그리고 너트나 볼트가 빠지면 끼워 넣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또는 내가 지금 절단기가 있는데 절단기에 뭔가를 끼워 넣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근데 그 절단기의 칼날은 절대로 저장품을 쓰지 않겠지만 나머지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대량으로 이게 그리고 단가가 아주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대량으로 쌓아놓고 무엇한다?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쓴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어디? 제가 이거 병원 얘기한 적 있었어요, 여러분. 병원. 병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 그럼 엑스레이를 찍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엑스레이 기계에 들어간 필름지가 필요하더라. 그렇죠? 그럼 그 필름지를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빼서 쓸 거거든요. 그럼 그 필름지는 환자한테 사용하면서 없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럼 그게 저장품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매출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저장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실무자가 저한테 뭘 물어보신 분이 있냐면 저희 회사는 저장품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이걸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내요. 저장품 계정을 아예 안 내고 있어요. 근데 업무에서는 소모품보다는 저장품을 쓰려고 하고 있고요. 어떤 걸 쓰든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근데 뭘 물어보셨냐면 회사에서 저장품을 쓰는데 이 저장품의 금액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럼 결산할 때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똑같이 얼마는 사용했고 얼마는 미사용이어서 미사용 부분은 자산으로 남겨줄 거고 사용한 거는 소모품 B라는 비용으로 처리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질문하시는데 저한테 뭘 알려달라고 하신 거냐면 계산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저장품이 지금 장부에 1억 있는데 결산할 때 가면 걔가 2천으로 바뀐다. 그래서 8천을 뺐는데 그 8천을 뺀 근거가 뭐냐고 저한테 물었다는 거죠. 전 못 알려드려요. 여러분 회사마다 그걸 8천이라는 금액의 산정 방법이 있겠죠. 그걸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 회사가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 기준에 맞춰서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아, 자산 처리했다가 뒤에 사용한 거는 비용 처리한 거예요. 근데 그 사용했다라는 거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했고 얼마 남겨뒀다라는 걸 판별했다는 기준이 있겠죠. 그거를 선임한테 물어봤는데 선임은 그냥 계산기만 또 누리신대요. 그리고 이걸 회계 처리하고 툭 던져주시고 한대요. 근데 이분은 업무 담당자니까 궁금한 거죠. 그 산정 기준. 그건 선임한테 묻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품 금액들이 좀 큰 데들을 대부분 들어가서 보면 회사가 다루는 물품 금액이 좀 큰데 자 우리 왜 선박 만들어서 선박을 건조한다라고 얘기하죠. 네, 선박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선박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시운전을 하고 그 선박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건조가 이루어지고 나서 얘가 돌아가는지 기름을 넣어야 되죠, 여러분. 근데 기름을 조금 넣어서는 돌아가질 않아요. 배가 크면. 최소한 들어가야 되는 양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할 때마다 매번 꺼내서 써야 되니까 기름을 저장품을 이만큼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계속 무엇한 거에 빼서 쓰는 거죠. 그리고 사올 때마다 계속 저장품으로 쌓아놓고 있었던 거고. 그러면 결산할 때 가서 사용한 것만큼은 없어졌으니까 저장품에서 빼주셔야 되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그거를 기록했던 장부가 있든지 아니면 누군가한테 물어봤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얼마 쓴다라는 게 있어서 계산을 했든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하셔라. 네, 그렇게 가셔야 되세요. 대부분 이 관리 철저히 하신 분은 장부 써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 장부를 쓰든 장부를 씁니다. 그래서 저장품은 실제 특수한 회사들이 아니면 많지 않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요거는 교재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요 부분은 교재 없고요. 왜 매출까지 다 써드리냐면 업무 때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것만 좀 구분을 해드리고 가는 게 업무적으로 조금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지금 보시면 업종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공정의 재고 그리고 이제 매출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이제 써드렸는데 사업자 등록 중에 이제 업종이 나와져 있으면 그 업종에 맞춰서 재고자산 선택적으로 사용하셔라. 이거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정리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그냥 대표적인 것만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제조도 소매라든지 제조업은 사실상 앞에서부터 계속 했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실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소매업이라고 하는 유통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매입했을 때 재고자산 계정 과목은 뭐로 쓰셔라? 상품을 써라. 그리고 대체적으로 외상거래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라는 걸 우리는 사용할 것이다 라고 이제 기록을 해드린 거고요. 그리고 사다가 그대로 팔기 때문에 추가 가공이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재고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에
제공품이 있더라. 500번대 개정 과목을 사용한 적이 있더라. 잘못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요. 공정의 재고가 있어야 되는 회사예요. 그러면 원가에 들어가는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원가 코드가 없다? 그게 또 잘못된 거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서비스업은 이 재고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일종의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경우들, 우리가 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근데 재고 자산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있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엑스레이요. 그쵸? 그리고 또는 병원에 입원실이 있다. 병원들 오면 규모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입원실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에 약국이 같이 있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약을 직접 사지는 못해요.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입원했을 때 약을 먹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 약을 제조해서 약을 주잖아요. 또는 우리 외부 약국에서 못 사는 약들 있죠. 우리 마약성이라는 부분들이 들어간 경우들. 그쵸?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는 대체적으로 외부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이에요. 그리고 구입할 수 있는 약이 있긴 해요. 그 경우에는 본인 신분상 확인해요. 네, 그러면 그 마약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낮아요. 근데 그게 높으면 높을수록 대부분 다 구내 약국에서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안에서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재고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업이에요. 의료도. 그리고 교육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내가 학원업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 왜 이름 대면 알만한 대형 학원들, 특히 강남권에 모여있는 학원들, 본인이 교육업도 하지만 뭐도 하더라? 책도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책이라는 재고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업은 이 재고라는 부분이 없는 게 보편적이지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그 용역에 대한 제공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른 것도 재화의 제공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게 추가되어 있겠죠. 자, 어쨌든 도소매업은 공정 제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가로 무엇하였다? 팔았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때 상품이라고 불렀던 부분에 대해서 상품을 그대로 팔 거니까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우리 외상으로 팔면 외상 매출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업 같은 경우는 원재료를 구입하거나 또는 부재료를 구입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나 부재료를 구입했고 우리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라면 외상 매입금. 근데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공정으로 투입한 원재료나 부재료를 공정으로 투입했겠죠, 여러분? 그럼 공정에 재고가 누가 있어야 된다? 제공품이 있어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만드는 회사의 관점을 놓고 보면 재고자산 목록을 열어봤을 때 누가 보여야 되고 원재료가 보여야 되고 그 원재료가 공정에 투입이 되면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제공품 계정 과목이 반드시 등장해야 되고요. 반드시 등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완성이 되면 누가 등장한다? 제품이 등장한다. 그런데 회사가 제품만 덩그러니 떠있다. 잘못됐다는 얘기고 원재료하고 제품은 있는데 제공품이 없다? 이것도 잘못됐다는 얘기세요. 그래서 이렇게 계정이 세 개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제품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공품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이게 원가 명세서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원가 명세서에서. 그리고 이게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어디에 재무 상태표에 그 금액이 남겨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력 모르고 돈은 못 받았다라고 하면 외상 매출금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시험은 딱 여기까지. 자, 그리고 우리가 건설업을 하고 있다. 근데 건설은 크게 두 개로 나눈다. 누구 전문? 도급 전문 회사, 분양 전문 회사. 자, 도급 전문 회사는 본인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제공된 노동으로 돈을 벌겠다는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요. 남의 건물을 지어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 건설업 같은 경우도 시멘트를 사야 하겠죠. 철근을 사야 되겠죠. 그런데 그거를 건물주가 직접 사주지는 않더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온다? 원재료 계정 과목이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제조업도 원재료고요. 건설업도 원재료고요. 분양업도 원재료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원재료라고 타이핑을 치면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나온다는 거죠. 사고 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원재료 코드는 153번 원재료를 써요. 그리고 아무 글씨도 없이 그냥 원재료라고 써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153번 원재료는 제조업에서 쓰는 원재료 코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배우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셔서 어떤 코드의 원재료를 쓸 거냐라는 걸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건설업에 입사를 했어요. 회계처를 하는데 저희가 배운 코드가 153번이니까 매번 시멘트를 샀다고 하면 153번으로 모두 다 회계처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제조업 얘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원재료가 공정에 투입하면 제공품을 하고 이 제공품은 원가 명세서 보인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원재료도 원가 명세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전체 제품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건설업에 가서 153번 원재료 코드 쓰잖아요. 그러면 원가 명세서 조회했을 때 원재료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자, 프로그램에서 뭐라고 인식하냐면 그거 제조업 코드인데 너 지금 건설업이라며 이렇게는 인식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컴퓨터가 똑똑하다. 내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조회가 안 되면 이 프로그램 이상해가 아니라 내가 프로그램의 연결 코드를 제대로 안 썼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산을 쓸 때는. 그래서 이 원재료 코드 구분해서 쓴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상용화되는 프로그램들은요. 이 153번이라고 하는 이건 스마트 A도 똑같고 스마트 A하고 세무사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더존 회사인데 더존 프로그램은 153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코드를 외우는 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제가 153번 써드리지만 우리 프로그램으로는 그럼 원재료이고 그리고 이 밑에 원재료가 또 떠요, 여러분. 뭐 156번, 159번 이런 식으로. 그런데 표를 내줘야 되니까요. 이건 건설업에서 쓰는 거니까 이 옆에 우리 가로 열고 도급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분양에서 쓰는 건 뭐라고 써 있을까요? 원재료라고 써 있고요. 가로 열고 분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건설업에 갔을 땐 요 코드를, 도급 전문, 분양회사에 갔을 땐 요 코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가 명세서를 열었을 때 여기는 제조 원가 명세서겠죠. 자, 얘는 도급 원가 명세서가 열려야 된다고 했죠. 작성돼야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 들어오겠죠. 여기는 분양 원가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원재료가 아예 들어오지 않는다? 학계전액 시산표현 갔는데 원재료는 떠 있어요. 당연히 회계 처리한 흔적이 있으니까. 왜냐 학계전액 시산표현은 계정 과목 전부 다 모아주는 것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는 덩그러니 조회가 됩니다. 근데 원가 명세서에 가면 원재료가 자꾸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분류 코드를 제대로 썼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것도 사고 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돈 안 줬으면 당연히 외상 매입금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건설업 같은 경우는 땅을 사서 땅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럼 땅이 있고 건물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땅은 뭐라고 처리할 거냐? 그 땅에 대한 부분. 근데 이들은 이 땅 자체로 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고자산으로 처리하시면 안 돼요. 가끔 이 재고자산 처리하는 거 맞는데 재고자산에 갔더니 저희가 앞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땅을 사면 뭐로 간다? 부동산을 사면 우리 상품으로 간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들이 상품을 줘놓고 계세요. 그건 매매업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요. 그 건물을 나눠 갖는 거죠. 소위 말해서 여러분 지금 저도 아파트에 살지만 여러분도 아파트에 사신다 그러면 아파트가 내 명이다. 그러면 내 아파트에도 땅이 아주 조금은 붙어 있지 않을까요? 그쵸? 땅의 일부분을 다 쪼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몇 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고 그 몇 층에 직면적인 가구 수가 몇 가구이다 그러면 그 아파트가 붙어 있는 연면적이 있겠죠. 그 연면적을 나눠 갖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이제 주차 면적 뭐 있을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우리 서류가 있으시잖아요. 등기부 서류를 보시면 우리 뭐가 나와요, 여러분? 땅은 면적이 얼마이고 거기에 뭐는 어떻고 이렇게 다 써 있잖아요. 그렇죠? 정책 면적들이 다 보일 거니까. 그 실질적으로 나도 땅의 일부분은 내 거인 건 맞아요. 근데 그 땅덩어리가 너무 적은 거죠. 자, 어찌 됐든 간에 그 요건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들도 땅을 구입을 해서 거기다 건물을 짓더라는 거죠. 그러면 땅을 구입했다. 그리고 그 명의가 우리 회사로 일단 들어와져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토지로 처리해서도 안 되고요. 상품을 처리해서도 안 돼요. 반드시 뭐로 간다? 건설 용지라는 계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건설 용지가 땅이에요, 땅.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 토지를 샀을 때 이 계정을 써야 돼요. 됐을까요? 그리고 돈 아직 안 주었다? 외상 매입금 처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땅을 사고 실제 그렇게 움직이는 경우들은 도급 전문 회사보다는 분양 전문 회사에서 더 많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분양 전문 회사에서도 건설 용지가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원재료 계정 들어올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코드는 다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직후 있겠죠. 나 건물을 3년 동안 지을 거야. 나 건물을 1년 내에 지을 거야. 뭐 5년 내에 지을 거야. 어쨌든 직후 있겠죠. 그러면 만들고 있다라는 걸 제공품 불렀어요, 여러분.
그럼 짓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부를 거냐? 재고자산이에요, 여러분. 여기 또 사자 붙었다고 이상한 얘기 하지 마시고. 그래서 건설업에서는 재공품이라고 안 불러요, 여러분. 미완성 공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건설이 도급과 분양이 나뉘어 있으니까 우리 공정의 재고도 어떻게 나눈다? 우리 도급과 분양이라는 글씨를 불러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산을 하실 때 건설업 결산을 한다. 그럼 미완성 공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산하는 과정 중에.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도급 원가 명세서나 분양 원가 명세서의 마지막에 이 등장하는 부분에 완성품 얘기를 하겠지만 공사가 끝났다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공사가 끝났다라는 과정 중에 나오는 부분의 용어에 지금 제조업이 제공품이 등장한다라면 이들은 이 미완성 공사가 등장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미완성 상태로 다음 연도 2월이 된다라고 하면 우린 재고자산 재무 상태표에 갔을 때 재고자산에 미완성 공사가 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처리를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도급 전문 건설업은 매출하면 공사수익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매출 계정입니다. 공사수익금. 그리고 돈 아직 못 받았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건설 얘기할 때 자꾸 노동의 대가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사수익금의 채권은 외상매출금 안 써요, 여러분. 네, 그 뭘 쓴다? 공사미수금이에요. 근데 자꾸 외상매출금 처리해 놓으세요. 공사 미수금이 맞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이 달라지는 거고요. 자, 분양 전문 회사는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떼서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화 시켜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된 건물을 판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 전문 회사는 계정 과목 중에 무슨 뭐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 여러분 제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완성이 되면 100%가 되면 그러면 분양업에서는 100%가 되면 재고자산 계정에 누가 들어온다? 완성 건물이라는 게 생겨요. 왜냐면 제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었고요. 호실은 각 층마다 3호씩 있다. 그럼 여러분 30호가 있는 거네요. 근데 그 30호 중에 70%는 팔았대요. 근데 나머지 9호는 아직 못 팔아서 4명으로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재고자산의 장부에 그 9개 남겨져 있는 9호실에 대한 금액이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상품이라고 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뭐라고 부를 거냐? 완성 건물로 부른다고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완성 건물을 팔면 완성 건물 매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또 하나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얘는 외상매출금 계정 써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은 외상매출금 계정 쓸 수 있습니다. 재화처럼 파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자, 임대업. 여러분, 임대업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건물을 빌려줄 수도 있고 내가 토지를 빌려줄 수도 있고 내가 기계를 빌려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 저희 집에도 제가 임대해서 쓰는 거 하나 있거든요. 정수기요. 그럼 여러분 정수기는 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달달이 렌트비를 내겠죠. 그러면 정수기 회사에서는 그걸 빌려주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럼 정수기 회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자산을 뭐로 처리해놨을 것이냐. 이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들은 모두 다 유형자산으로 분류해 놓죠. 그러니까 임대업은 유형자산의 부피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임대업은 빌려주는 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요즘에 빌려주는 업이 참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제가 안 써드렸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보는 우리 렌트의 관점으로 많이 보는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게 다 유형자산으로 잡혀 있을 거고요. 재고자산이 아니라 유형자산으로 처리했을 거고 그걸 빌려주면서 벌어들인 뭐가 있다? 수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에 가면요. 너가 재화를 팔아서 벌어들인 건지 용역을 팔아서 벌어들이는 건지라는 걸 구분하려고 해요. 팔았다는 표현은 하지 않지만 뭘 공급해서 부가세가 나오는 거냐라는 걸 묻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화의 공급이다, 용역의 공급이다라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 임대업은 재화 공급이다, 용역 공급이다? 용역 공급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누군가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료를 받는 게 임대업이에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합니다. 용역을 제공한다고 표현합니다. 서비스의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분류가 되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해드릴까요? 시험에서 그거 물어봐요. 다음 중 용역인지 재화인지 구분하는 문제 물어봅니다. 근데 재화보다는 용역 쪽으로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 임대업을 다 재화 공급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건물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숙박업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숙박업은 건물을 내가 갖고 있고 손님이 오면 방을 빌려주고요.
이 사람이 쓰고 나가면 내가 청소하고 또 깨끗이 해놨다가 누가 손님을 또 빌려주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용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뭐로 본다? 용역으로 보는 거예요. 용역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재고자산 없이 임대료 수입이라는 게 들어오고요. 노동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미수금 계정을 써요. 미수금. 근데 일반적으로 미수금은 매출채권이 아니죠. 기타채권이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이 미수금이 매출채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업무하실 때. 시험은 그래서 이걸 잘 안 내요. 네. 그리고 이 임대료 수입을 매출 쪽으로 내고 싶다. 그러면 매출하고 정확하게 써주고요. 심지어는 AT는 411번 코드를 쓰세요. 이렇게 써줘요. 시험지에. 이렇게 써줘 버려요. 왜냐면 임대료를 검색하시면 영업의 수익에도 임대료가 있고요. 매출에도 임대료가 있거든요. 우린 지금 매출 쪽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나왔으니까 411번 제가 거론했으니까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면 매출의 코드 구간이 정해져 있겠죠.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로 집계 되는 건 코드 번호 모두 다 몇 번대에 모여있다? 400번대. 그래서 상품 매출 401번, 우리 제품 매출 404번 이런 식으로 코드 구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매출 코드는 400번대예요. 그래서 411번 임대료 계정 쓰라고 아예 시험지에 써주고 있다는 거죠. 영업의 수익이 아니다.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됐을까요? 근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다 돈 받은 것처럼 내요. 그래서 이게 미수금을 쓰는데 이제 요 부분을 고민해 보셔라. 그리고 회사가 이게 미수금이 기타 채권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들 코드 체계를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쓰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외상 매출금 쓰는 회사도 있으시니까. 국세청이 그거 딴지 안 걸어요, 여러분. 딴지 걸지 않거든요. 세금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자, 그 다음 의료. 자, 의료 같은 경우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품이라든지 또는 우리 왜 지금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부분에 내용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대량으로 일정 부분 사서 이 약품 보관실 같은 데가 있겠죠. 거기다 보관해 놓고 환자한테 무엇하는 우리 환자한테 투여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겠죠. 그럼 그렇게 하면서 소비가 이루어져요. 근데 그 부분들을 돈을 받고 그대로 파는 것처럼 가는 거면 저장품이 아니라 상품 계정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저장품 계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저장품이라고 써드렸는데요. 여기는 저장품 말고 누구도 들어올 수 있다. 상품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졸았나 봐요, 여러분. 얘는 쓰기 싫었나?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돈 줘야 되죠? 네, 그럼 우리 여기 뭐라고 쓰면 될까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쓰겠죠? 네, 이건 다 똑같이 갑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만들어서 갖고 있다는 과정들은 없다고 봐요. 그 대부분 그날 다 소비가 되니까. 그래서 공정재고는 필요하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매출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환자 수입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그래서 의료 수입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요. 이 의료 수입을요. 무슨 부분? 환자를 진료해서 벌어들인 수입과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입원 환자들이 있죠. 입원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구분해서 관리하려고 할 겁니다. 아, 이게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수가라는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무대리인에 갔는데 병원 쪽 관련된 것도 내가 기장을 해야 되더라. 저는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게 녹화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얘기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진상진계 상진상이신 분들이 있다. 근데 우리 나한테 일을 맡기는 분들 중에 근데 이상하게 병원에 계시는 의사분들이요. 환자한테는 친절한데 그 세무 대리인한테 내 일을 해주는 분들한테 그렇게 진상을 피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대하는 걸 되게 잘해요. 근데 그게 되게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근데 그 하대 부분 중에 더 기분 나쁜 건 왜 이러고 전화 끊으면 되는데 네가 뭘 알겠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세무사 받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회계사 받고. 근데 아직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래서 가끔은 그냥 그런 쪽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이 바뀔 일이 없거든요. 근데 세무사나 회계사하고 통화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너보다 레벨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왜 가끔씩 화이트와 블루 칼라 구분하신 분들 아직도 있잖아요. 큰 의미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화이트 블루가 사무실 직원이냐 공장 직원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장 쪽 근무자라고 해서 생활의 질이 낮거나 이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안 하면 먹고 사는데 여러 가지 다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근데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리인 쪽 일을 하시다 보면 가끔 그런 진상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병원이 여전히 진상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의사들이.
그럼 그냥 그러려니 하시라는 거. 알고 가시면 조금 가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담배를 안 태우는데 담배를 배워야겠다. 나도 스트레스 해소를 해야 되는데 담배가 건강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안 배우시는 게.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우스갯소리를 할 만큼 그런 분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뒤에 그리고 이게 왜 또 구분해야 되냐면 이게 추후에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돈을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시고 내가 직접 결제를 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 내가 돈 안 내잖아요. 서류 보시면. 그죠? 우리 진료비 내역서 보시면 얼마의 진료비가 나왔는데 그중에 일부는 내가 내고 일부는 건강보험이 부담을 해주잖아요. 그럼 그거 다 청구 들어가거든요. 그럼 뒤에 들어올 때 그거 돈 들어왔는지 확인하면서 매출 잡는 거 빠진 거 없는지 다 확인해야 돼요. 근데 나한테 기장을 맡기는 병원들이 그 업무까지 해줄 수 있는 종업원이 거의 없어요. 그냥 넘겨주기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맞춰야 되니까 누군가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통화할 수밖에 없는 자꾸 의사하고 통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의사가 회계 지식이 있다? 불가능해요. 대부분들이 이게 전문직으로 있는 분들 보면 자기가 하는 것만 잘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말도 안 되는 생떼도 쓰고 막 이러시는 거죠. 이 병원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는 급여대장 테이블도 세무대리인이 만들어서 역으로 주고 검토하시고 저희한테 오케이 사인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무대리인한테 일을 맡기면 말 그대로 내가 급여대장을 엑셀에서 만들든 뭐로 만들어서 이들한테 주면 이들이 그 정보를 보고 전산망에 넣고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맞아요. 근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그 정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대신에 기장료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근데 기장료 계약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세무사가 했겠죠. 또는 회사에 사무장이 있으면 사무장이 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구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관련돼서 발생되는 의료 수입, 입원 환자와 관련돼서 발생된 의료 수입, 그리고 입원 환자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병원 가셔서 입원하시면 점심 드실래요? 아침 드실래요? 저녁 드실래요? 이거 하죠, 여러분?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왜일까요? 그게 부가세가 발생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병원은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발생되지 않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 부가세가 발생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부가세가 발생되는 물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섞여 있으면 아주 복잡해져요. 그래서 구분점을 자꾸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수업 들으시고 난 병원은 안 가겠어 그러지 마시고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네, 배우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거보다는 업들은 더 많아요. 네,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볼 만한 거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시험은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린 도소매 제조만 나온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보시고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때문에 알려드리는 부분.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를 확정을 해야 우리 어느 변에 차변에 뭐라고 쓴다. 상품 사왔다, 우리 원재료 사왔다라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에 해당되는 계정 과목에 기록해야 되는 금액을 확정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취득 원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무슨 부분? 내가 외부에서 구입을 하였다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하나. 또는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나와요? 제조. 자, 그리고 내가 사가지고 오는데 하나만 샀다가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샀다. 일괄구입.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구입했다라고 했을 땐 매입원가가 취득원가가 된다고 하겠죠. 근데 이 취득원가가 매입한 금액 그대로 가면 좋겠지만 항상 따라다니는 용어가 있죠. 자, 취득과 관련되어 부대 비용이 나왔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내가 상품을 구입하는데 100원 주고 샀다. 그런데 상품 구입 시 운반비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 운반비는 내가 부담했다는 게 문제죠. 거래처가 운반비 부담하면 우리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들이 갖다 주기로 한 거니까. 근데 운반비 우리 얼마를 10원을 부담한 게 있다. 그러면 얘를 운반비라고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무엇 하셔야 된다. 우리 취득 원가라는 쪽에 가산해 주셔라. 이렇게 가산해야 된다라고 플러스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들은 모두 다 뭐가 되는 것이다?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세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운반비라는 거 하나를 놓고 부분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운반비란 부분. 자, 그럼 이 운반비가 있었다. 이거 앞에서 수업했었고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반복 학습할게요. 자, 운반비가 있는데 내가 매입하는 과정 중에 발생된 운반비. 그러면 얘는 상품 등이 되겠죠. 자산으로 볼 거니까, 취득 원가로 볼 거니까. 그런데 내가 운반비가 발생이 됐는데 상품을 팔 때 운반비를 내가 부담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운반비는 뭐로 처리할 거냐? 요 부분은 뭐로 처리해라? 운반비로 처리해라.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운반비라고 하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구분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이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누가 있느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운반비의 성격인 운임. 자, 그리고 물건을 무엇한다? 올리고 내린다라고 하는 상하차비가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하역료.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는 보험 가입을 잘 하지 않지만 우리가 해외에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과정 중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우리 보험료 어제 열심히 배웠잖아요. 근데 그 보험료 열심히 배웠던 그 보험이 자동차에만 가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 자산에 대한 부분에도 가입을 하더라는 거죠. 그럼 내가 재고 자산을 무엇하는데? 수입하는데. 근데 어디서 수입하고 있다? 해외에서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해적을 만나면 물건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 지금 현재 풍랑이 들어왔을 땐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위험 대비를 위해서 뭘 하더라? 보험 가입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출 수입할 때 가입하는 보험을 적하보험이라고 해요, 여러분. 적하보험. 이거 적하를 왜 두 번 쓰고 있을까요? 그러면 이 적하보험료는 뭐로 처리할 거냐? 취득 원가로 처리해라. 보험료 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고. 자, 그리고 수입하는 과정 중에 우리 국경을 넘나들겠죠, 여러분. 수출할 때는 나갈 때 국경을 넘고 우리 들어올 때는 또 이렇게 국경을 넘겠죠. 자, 그래서 이 국경을 넘는 과정 중에 뭐가 발생한다? 우리는 관세선이라는 게 있고 그 관세선을 통과했으니까 관세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 세금이에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를 무엇으로 처리한다?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상품 또는 원재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진행하는 과정 중에 통관료를 또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통관료를 냈다거나 또는 내가 통관을 직접 안 하면 우리 뭘 할 거예요? 관세사들한테 이거를 위임하죠. 그러면 통관 수수료를 또 지불해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 모두 다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으로 보시고 다 상품 원재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만약에 이게 운송 중이다. 창고에 아직 안 들어왔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 뭐로 처리하면 될까요? 운송 중인 재고자산 뭐로 쓰시라고 했어요, 여러분? 미착품. 됐어요?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그 원재료가 창고에 들어왔다. 그럼 미착품이 없어지고 우리 원재료가 다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거 처리하는 과정 중에 누가 있으면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 그리고 환출, 할인이 있으면 무엇해라? 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반품을 하면 창고에 재고자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줄여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애누리나 할인은 내가 사가지고 온 이 매입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결제가 이루어질 거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매입가액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아니 외상 매입금이 줄어드는데 지금 매입한 금액이 안 줄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장하는 부분이고요. 자, 제조 원가라는 건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 제조 원가인 우리 재료비가 있고 노무비가 있고 제조 경비가 있다. 다만 내가 어디에 밀가루를 얼마 썼고 그 빵을 만드는데 우리 제빵사 몇 명이 노동을 제공했고 자 그러면 노동을 제공하는데 제빵사 몇 명 그리고 빵 만드는데 밀가루 몇 킬로 우리는 몇 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사용했다라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추적이 가능한 원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은 직접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비라는 표현은 무슨 부분? 얼마 썼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들을 직접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직접비. 그래서 재료비도 직접비가 있고 노무비도 직접비가 있고 경비도 직접비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비는 특별한 경우들이 아니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재료비에도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애들이 있겠죠. 내가 빵을 만드는 과정 중에 도와주는 뭔가의 재료가 있을 것이고 노동과 관련된 부분 중에 내가 빵을 만드는데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개를 만든다. 그러면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산정하기 좀 어려워요. 그리고 옆에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관점이더라. 그러면 그 부분들은 간접비로 분류가 됩니다. 같이 쓰는 부분들. 그래서 이 제조 간접비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여러 곳에 같이 쓰는 비용들, 그런 걸 공통비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제조 간접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열어보면 제조 원가 명세서를 열어보면 제조 원가 명세서라는 서식을 여시면 얘가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작성하는 제조 원가 명세서에는 직접비와 간접비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분은 어디서 배우냐고요? 원가 회계에서는 우리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가 들어가서 만들었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 가격을 산정하려면 실제 제조 원가를 모르면 매가를 산정해서 상대편한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왜 업무상에서 중요하냐면 회사가 상대편에서 오더를 받았어요. 근데 오더를 받을 때 견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네한테 이거 주문하면 얼마에 나한테 팔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견적을 내달라고 하죠. 근데 이게 지금 공산품을 그대로 사다가 파는 분들이면 견적 내기 쉬워요. 근데 내가 만든다. 근데 이게 회사마다 들어오는 오더가 조금씩 다르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자재도 다를 거고요. 만드는 시간도 다를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건 얼마라는 산정이 바로 나오겠지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과거의 가격을 가지고 추정해서 단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 단가를 잘못 내버리면 뒤에 가서 이익을 다 깎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고 뒤로 까진 상황이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 회계를 배우는 건 그런 의미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사지선 다 열심히 풀어서 계산기 놓으려고 이거 배우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출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계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원가 회계에서 이들을 배우시는 거고, 그리고 그 부분이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우리는 500번대 코드로 넣어서 600번대 코드로 넣어서 700번대 코드로 넣어서 무엇하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에서 배우고 실제 서식에는 그냥 재료비 얼마, 노무비 얼마, 제조 경비 얼마, 그래서 그게 제공품이 되고, 그리고 전년 넘겨받은 제공품이 있으면 더하고, 그리고 현재 공정에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10월 30일까지 완성이 되지 않았다. 그럼 기말 제공품은 빼서 내가 단기에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의 원가가 들어갔다는 걸 확정 짓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제조 원가 명세서에서 이 내용을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1괄구 2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샀다. 그래서 성격이 다른 상이한 재고자산을 한꺼번에 구입을 하면 A는 얼마이고 B는 얼마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우리 사올 때요. A는 100원짜리였고요. B는 120원짜리였어요. 그럼 고민거리가 있을까요? 한꺼번에 샀어도? 고민거리가 없어요, 여러분. 항상 이런 얘기가 등장할 때는 내가 지불한 전체 금액은 있는 거예요. 내가 A하고 B를 살 때 전체 1,000원을 주고 샀다. 이렇게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지불한 금액은 아는데 A가 얼마이고 B가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부분에 대한 원가 정리를 해놓고 관리를 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해라. 시장에 가서 공정가치를 확인해라. 그러면 시장에 상대적인 공정가치가 있을 것이니 그 상대적 공정가치를 파악해서 그 공정가치 비율별로 무엇해라. 안분해서 회계 처리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전 이건 금액을 안다는 얘기했으니까 얘를 계산을 조금 편리하게 갈게요. 자, 그래서 시장에 가서 공정가치를 파악해 보니 A는 지금 현재 700이라고 얘기하고 B는 현재 300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부분 A 거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셔라? 내가 전체 지불한 금액 1,000원에 무슨 부분 곱하기 1,000분의 얼마 700 이렇게 계산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는 그냥 계산 쉽게 가려고 700과 300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불한 금액이 시장의 공정가치하고 동일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서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부분. 그러니까 금액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면 이런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같이 샀어도요. 자, 그리고 우리 앞에서 부대 비용이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대 비용, 자산의 취득과 또는 자산의 처분과 관련돼서 우리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했다라면 취득하는 시점엔 어떻게 하자. 자, 자산을 구분하지 말고요. 모두 다 원칙적으로 무엇으로 간다? 자산의 취득 원가로 간다. 그래서 상품 샀으면 상품, 원재료 샀으면 원재료, 투자 부동산 샀으면 투자 부동산. 자, 이렇게 처리하고 끝내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다? 다만이 있다. 그게 예외였죠. 누구만? 단기 매매 증권만.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무슨 처리해라? 비용 처리해라.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용 처리는 영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영업 외 비용 처리해라. 그리고 계정 과목 뭐로 가신다? 수수료 비용으로 간다. 이 얘기까지 끝난 거죠. 네,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게 중요해요. 중요한 이유는 앞에서 설명드렸죠, 여러분. 자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팔아야 손익계산서에 간다고 했어요. 내가 매각해야 손익계산서에 간다. 그러면 매각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다 재무상태표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아예 처음부터 손익계산서에 가서 당기순이익이 문제가 생기죠. 이익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법도 회계도 이 기준이 동일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셔라. 그래서 시험에서 미친 듯이 출제하는 거고요. 자, 근데 내가 갖고 있었던 자산을 무엇하였다? 처분하였다. 또는 매각하였다. 또는 양도하였다. 다 똑같은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상거래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등의 부대 비용이었다. 그럼 이 상거래라는 건 누굴 말한다? 내가 재고 자산을 팔았습니다. 이 얘기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판다라고 해서 등장하는 게 누가 있었다? 상품, 제품 이런 아이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 무슨 처리해 주셔라. 그냥 별도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운반비다 그러면 운반비 이렇게 처리하신다라고 했었죠. 중개수수료다 그러면 수수료 비용 이런 식으로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 처리하고 끝내라. 결론적으로 여러분 손익계산서에 누구로 처리하고 끝낸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끝내세요란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 상거래 이외 그러면 무슨 자산? 우리는 유형자산을 팔았다. 나는 무형자산을 팔았다. 그리고 나는 시세 목적으로 갖고 있었던 투자자산을 팔았다. 자 이런 자산을 팔게 되면 무엇으로 가셔라? 순매각 금액으로 가시라. 이거 조금 전에 회계 처리 두 개 비교해 드렸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무슨 부분? 우리 내가 팔은 금액 그걸 뭐라고 하자? 처분가액이라고 부르자. 또는 처분금액이라고 부르자. 그리고 장부에 있는 금액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장부가액을 빼라.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처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빼서 누가 나오면 양수가 나오면 제가 뭐라고 기억하시라고 했고요. 이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요거 빼서 우리 음수가 나오면 무엇으로 기억하시고 손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그런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 부대 비용이 발생했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부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유형, 무형, 투자에 대한 건 그걸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무슨 부분? 이익과 손실에 무엇해라? 가감해라. 그래서 이익이 났으면 이익을 깎아먹을 것이고 손실이 났으면 더 많은 손실이 난 것으로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걸 순매각 금액으로 회계 처리한다라는 얘기 됐어요. 네, 그래서 그거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등장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매입 애누리와 그리고 누가 있다. 우리 환출이 있고 할인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회계 처리 부분까지 모두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우리 식사하시고 매입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과 관련된 부분 진행할 건데요. 이 부분은 매출 초기에서 발생이 되면 매출 애누리, 환입, 할인이라는 부분으로 등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가지고 왔다라고 했을 때 매입이고 팔았다라고 했을 때가 매출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애누리가 있고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환출이 있고 그리고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 할인이 있었다라는 부분. 그럼요, 이 부분은 실제 내가 물건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 회계 처리를 놓고 봤을 때 차변에 나는 상품을 사가지고 왔다, 원재료를 사가지고 왔다 라고 등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매입하고 나서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니까 창고에 상품이든 원재료는 들어온 거고요. 그리고 상대편에 무슨 부분, 대금을 주지 않았다 부분들이 대부분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변에 외상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부채가 등장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사건이 먼저 발생이 되고 추후에 애누리가 있거나 환출이 있거나 할인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가끔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업무적으로 이제 업무를 좀 진행해서 해보셨던 분들은 그래 이게 이후에 발생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외상매입금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정리하기도 하는데 네, 가능한 얘기세요. 이제 가능한 얘기시란 얘기예요. 근데 지금 회계 입장에서는 일단 사가지고 와서 이런 사건들이 이후에 발견이 되거나 발생이 됨으로써 지금 내가 갚아야 될 돈이 무엇되더라, 줄어야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사건을 놓고 시작을 하시라는 거. 그러면 매출 같은 경우는 내가 물건을 팔았다의 관점이 되겠죠. 그러면 수익이 대변에 발생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상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상품 매출이라는 게 대변에 우리는 발생이 돼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대가를 현재 아직 받지 않았다. 외상 매출금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가 발생이 되고 매출과 관련된 환입이 발생이 되고 매출과 관련된 할인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거기까지 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애누리라는 건 뭘 말하고 환출은 뭘 말하고 할인은 뭘 말하느냐는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출이다라고 하는 표현 그리고 누구 물건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환입이다라는 표현 같은 관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반품이에요. 자, 재고자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재고자산을 매출했는데 반품이 발생하였다. 그러면 내가 사가지고 왔던 물건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환출한다고 하는 거고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상대편에서 반품을 나한테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반입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환입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고자산에 뭐가 발생이 돼서 지금 하자라든지 결함이 발생이 돼서 무엇하였다? 우리 가격을 원래 팔아야 되는 금액보다 깎아주었다. 그럼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깎아주가 이 깎아가 아니겠죠, 여러분? 잘못 써놨네요. 바꿔버릴게요, 지금. 이게 맞죠? 네, 그래서 깎아주는 행위. 그래서 근데 이게 깎아주는 게 아무 이유 없이 깎아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물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오거나 파는 거에. 그러면 하자나 결함이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주문을 하는데 흰색을 주문했다. 그러면 흰색을 주문했으면 물건도 흰색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흰색과 검은색이 섞여 있더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반품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들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 지금 색이 상이하게 왔다. 어떻게 해줄 거냐? 고객님, 검은색 쓰셔도 상관이 없으면 제가 금액을 좀 빼드릴게요. 깎아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 또는 우리가 이제 배송하는 과정 중에요. 배송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지금 물품이 실제 출발할 때 또는 제가 보낼 때 벌써 무슨 상태였다. 스크래치가 나 있는 상태였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럼 우리 시중에 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시 상품에 대해서는 원래 정상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아예 팔기도 하죠. 근데 그런 식의 상황들. 그래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부분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가 있다라든지 또는 상위품이 왔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아예 가격을 낮은 가격으로 해주겠다, 깎아주겠다 이런 식의 의미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자? 애놀이라고 얘기합니다. 애놀이 해준다. 할인은 깎아준다의 관점이 아니고요. 깎아준다의 관점이 아니고 무엇하는 거? 조기결제라는 용어예요. 조기결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내에 무엇하겠다, 돈을 주겠다라고 약정을 해요. 그러면 계약서에 들어가서 봤더니 본인들이 마감하는 일자가 분명히 정해져 있을 거고요. 마감일은 계약에 대한 합의사항이겠죠. 그래서 마감일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하겠다? 이걸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결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일 이내 결제. 그러면 마감일자가 우리가 물건을 내보낸 날짜인지 인도한 날짜인지 아니면 우리는
그 달에 물건이 출고된 건 말일로 마감해서 30일 이내 결제가 되는지 그 마감일을 정리하시라는 거고, 그럼 저희는 30일이 마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8월 31일이 마감일, 말일이. 그리고 30일 이내 결제해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언제까지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9월 30일까지는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근데 지금 이렇게 계약서에 명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너가 원래 조건은 30일 이내 결제 조건인데 지금 이 마감일을 기준으로 원래 해주겠다는 이 날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날짜를 기준으로 며칠 이내 결제를 해주면 12일 이내에 무엇을 하면 결제를 해주면 내가 받아야 되는 돈에서 일정 부분만큼 덜 받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2%를 무엇 해주겠다. 우리 덜 받을게, 할인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다? 우리 매입 할인 또는 매출 할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기 결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제는 30일이에요. 근데 10일 이내 해주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더 빨리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기 결제 용어를 기억해 주실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 기재된 요 음영에 대한 요 내용이 실제 계약서에 표기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풀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 E/10 N30이란 표현은 실질적으로 30일 이내에 결제해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N이 우리가 영문에 써 있는 날짜들의 약칭을 쓰는 경우들이 있죠. 이자는 R이라는 게 이자율을 의미하고 N은 기간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30일 이내라는 기간이 원래 결제하는 날짜인데 대금 결제 기한은 30일인데 당신이 며칠 이내, 자, 요게 조기 결제 1이에요. 10일 이내에 무엇하면 결제를 하면 나는 여기가 할인율 2%를 할인해 줄게. 만약에 이 자리가 20이다. 그럼 20%를 할인해 줄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이런 걸 명기를 하더라는 거. 이거는 사실상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서 문제를 내면 요거를 내는데 이 문구가 거의 비슷해요. 이거 문구는 얼마든지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N30이라고 했는데 N60이라고 하면 아, 60일 이내 결제구나. 그런데 당신이 20일 이내 결제를 해주면 내가 5% 할인해 줄게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이 글씨를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이유가 뭐냐면 국세청에서 이게 부가가치세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청의 예시문에 이 부가가치세 쪽에 관련된 거 요 글씨를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중에 나와져 있는 내용의 책들이 저 글씨를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글씨의 숫자는 다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하셔라. 그래서 환출과 환입은 반품,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 그리고 할인은 조기 결제 때문에 등장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일단 무엇하였다? 사가지고 왔다, 팔았다라는 얘기가 끝나져 있다. 그래서 회계처리상에 내가 사가지고 왔을 땐 외상매입금이 대변에 있는 상태고 내가 팔았다라고 했을 땐 차변에 외상매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업무를 하다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부가세 때 또 한번 볼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 우린 지금 현재 이 사건들을 놓고 보니까 사실상 애놀이나 환출은 마감을 하기 전에도 정리가 되기도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 처리 안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왜 여기다가 아예 단정적으로 차변에 누가 있고 외상매출금 있고 대변에 아예 외상매입금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우리 지금 발생이 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그때그때 정리를 다 하겠다는 관점이에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동일거래처의 거래가 한 달에 딱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한 달에 5번, 6번, 뭐 많게는 10번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 건마다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 사실상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마감을 한 번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약서에 또 명기를 해요. 우리는 건건히 마감할 건지 아니면 그 달에 1일부터 말일까지 발생된 것을 마감할 건지
아니면 1일부터 10일까지 한번 마감하고 11일부터 20일까지 또 마감하고 21일부터 말일까지 마감할 건지 그게 약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건 이게 세법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가세에서도 또 관계가 있고 법인세하고도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는 입장이 두 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마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인 마감이 있었다. 건별로 마감을 했다. 라고 했을 땐 우리가 FM처럼 배우는 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회계 처리가 되어 있는 거로 얘기했던 거 그거는 건별 마감이에요. 근데 우리는 묶어서 마감하겠다. 그러니까 건별이 아니라 일괄 마감하겠다는 거죠. 일정 부분을 무엇하겠다. 묶어서 일괄 마감을 하겠다. 자, 이게 세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당신이 계산서를 발급하는데 합계를 내서 하겠다. 그런데 월을 합계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월 합계 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어떻게? 1일부터 말일까지로 묶는 사람도 있고 1일부터 10일, 11일부터 20일 이렇게 일정한 기간을 본인들끼리 약정해서 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는 안 된다? 달넘김은 절대 안 돼요. 자, 달넘김이란 얘기 뭐냐면 8월에 발생한 사건을 9월 달에 넘겨버리거나 9월 달 거랑 같이 묶어서 마감했다? 그건 안 돼요, 법적으로. 네, 그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된다요. 그래서 월자의 관점이 그 달 사건만 정리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월 합계, 저희는 부가세 용어로 써드릴게요. 세금 계산서를 무엇하였다? 우리는 발행하겠다. 그래서 월 합계 세금 계산서 형태로 가겠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실게요. 건별 마감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A안, 자, 일괄 마감하는 걸 B안. 그러면 A의 형태가 더 많을까요? B의 형태가 더 많을까요? 여러분, 일을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B 형태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A 형태보다 B가 더 많더라는 거죠. 근데 시험은 B보다 A를 기준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원래 건건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업무에 편의성이 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실 게 뭐냐면, 자, 이 애누리와 환출이 우리 회계 처리가 없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이건 거예요. 일괄 마감을 하시게 되면 제가 8월 5일 날 지금 현재 매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를 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창고에 입고가 됐겠죠? 그래서 창고에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입고가 되고 전 뭘 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대체적으로 품질 검사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사를 진행했더니 이 10개 중에 뭐가 발견이 됐다? 불량이 발견됐다. 그래서 불량이 1개가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불량을 우리가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불량에 대한 한계는 무엇할까요? 우리 반품 처리하겠죠. 또는 교환 처리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반품으로 결정받대요. 자, 그럼 여러분 10개가 들어왔지만 하나는 반품 처리했으니까 다시 마이너스 1개가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들하고 거래를 안 한다가 아니라 우리는 8월 25일 날 또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개 사가지고 왔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번엔 30개를 샀답니다. 자, 똑같은 프로세스로 갑니다. 그런데 30개 매입한 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대요. 자, 그리고 이들은 계약을 할 때 말일날 마감하는 거로 계약을 했대요. 그럼 제가 8월 31일에 마감을 하겠죠. 그럼 여러분 30개를 마감하겠어요? 29개를 마감해야 돼요. 하나가 빠졌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29개를 무엇한다? 마감하죠. 그러면 지금 저희는 마감을 묶어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8월 5일 날 입고된 거, 8월 25일 날 입고된 거 회계 처리 안 한다고요. 그럼 지금 뭐가 되지는 거예요? 애누리와 환출의 용어는 쓰지만 회계상 장부에는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기록하는 장부에만 이 자료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9개만 마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회계 처리할 때도 30개 회계 처리가 아니라 29개에 대해서 상품이 들어왔고 29개에 대해서 외상 매입금이 있다라는 거로 끝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건건히 정리하는 회사였다라고 하면 8월 5일 날 10개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검사를 해서 8월 5일 날 나갈 수도 있고 우리 검사는 그날 못 됐다. 그럼 검사를 한 날짜가 있겠죠. 그럼 그날 때 반품하겠네요. 그럼 반품했던 부분에 대해서 무엇 하셔라? 회계 처리해라. 근데 그 회계 처리를 뭐라고 부르자? 매입 환출이라고 부르자.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될 누구는 외상 매입금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8월 25일 날 매입한 30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결과는 29개하고 똑같아지지만 회계 처리를 한 번 하느냐 여러 번 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 매입 환출과 매입 애누리 그리고 매출 환입과 매출 애누리는 회계 처리 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저처럼 우리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만 하다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마감해야 되는 거 하나만 하기도 합니다. 시험 문제 출제하냐고 물어보신다면 월합계도 시험 출제는 했습니다. 그런데 빈도는 다 어디 포커스가 더 많다? 건별 마감 포커스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원칙이거든요. 이게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이 내용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넘버원. 왜요? 제가 숫자 잘못 썼군요. 현수님 감사해요. 네, 39개겠죠? 29개가 아니라 네, 39개가 맞아요. 여러분 제가 29개라고 썼네요. 그래서 39개만 마감하는 부분으로 여기서는 10개, 30개 그리고 하나 반품되는 거에 대한 회계 처리.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를 써야 된다는 기준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일괄 마감하는 월합계 문제를 내면요. 지문에 아예 그 문구가 있어요. 그걸 주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다 표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표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계약은 여러분이 안 하죠, 여러분. 이 계약 누가 할까요? 구매는 구매팀에서 하겠죠. 그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하는 것뿐인 거죠. 그리고 매출은 영업팀에서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대금에 대한 결제라든지 회계 처리 부분들을 같이 동반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자, 그럼 저희는 FM대로,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원칙대로.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자, 재고자산을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매입했는데 원재료를 10만 원에 외상으로 우리 무엇하였고 구입하였고 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가지고 왔네요, 여러분. 그러면 창고의 원재료는 증가하니까 자산을 증가시켜 주시면 되시고 근데 외상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원재료를 매입했는데 외상이라는 거죠. 그럼 이 부분 보시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 계정 과목이 등장한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죠. 그럼 부채의 증가는 어느 변에? 대변에. 그러면 차변에 원재료 쓰시고 대변에 외상 매입금 쓰시고 끝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더라? 운반비 5,000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운반비 5,000원은 현금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럼 현금은 내수 중에서 나갔으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 운반비 5,000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게 문제가 되죠. 자, 여러분 이 운반비는 무엇으로 간다? 취득, 원가에 무엇 하셔야 된다? 가산하셔야 된다. 자, 이때 발생되는 게 무엇이다? 우리 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그건 원가에 가산하는 게 원칙. 그러면 계정 과목은 뭐로 처리해야 된다? 원재료가 된다는 거죠. 그럼 저는 지금 동시에 드렸어요. 원재료 구입 대금 10만 원과 운반비 5천 원을 같이 드렸죠.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를 수도 있고요. 거래처가 다를 수도 있어서 우리 원재료 분계 따로 하시고 운반비 분계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따로 해도 그 운반비는 뭐가 된다? 원재료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차변의 원재료의 금액은 우리 10만 원 더하기 5천 원 하셔서 얼마? 10만 5천 원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의 외상매입금 10만 원 그리고 운반비 지출한 현금 5천 원 기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운반비를 내가 부담하지 않고요. 거래처가 부담하는 거였다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업무상에서 이런 경우는 있죠. 거래처가 부담해야 될 운반비를 내가 대신 내주고 그들한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분은요. 받을 돈으로 처리해 놓으시면 되죠. 그리고 돈 받으면 정리하시면 되고요. 심지어는 이게 만약에 현금에서 빠져나간 돈이다. 그러면 메모 달아놓는 실무자들도 있어요. 회계 처리 안 하시고 그냥 영수증에 누구한테 받아야 될 돈 그리고 그거 팩수를 바로 거래처에 넣어버리죠. 그리고 니네가 내야 될 운반비 우리가 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줄 거야? 라고 묻죠. 그러면 저희는 그 부분 통장으로 입금 바로 해드릴게요. 라고 하죠. 그럼 저희는 그 운반비에 대한 영수증 무엇 하시면 돼요? 우리 차변의 운반비, 대변에 현금 나간 거 정리하시고요. 통장에 돈 들어오면 그 운반비를 대변에 보내서 없애시고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에 썼던 운반비가 대변에 가서 소멸되니까 비용은 없어지는 거고 그리고 보통예금은 그리고 운반비는 현금에서 보통예금을 입금됐으니까 자산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
시험은 그런 문제 안 내요, 여러분. 네, 안 냅니다. 자, 매입 할인이 발생했답니다. 자, 외상매입금 10만 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뭐가 발생했다? 할인이 발생했다. 자, 그래서 외상대금 10만 원 조기 입금에 대한 매입 할인 2천 원을 받고 잔액을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기 입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내가 결제를 빨리 해줬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겠죠. 그쵸? 네, 결제를 빨리 해줬다.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조기 입금이고 주는 사람도 조기 입금 표현 쓴다고 문제가 될 건 없으시니까. 그러면 실제 결제 대금은 10만 원인데 2천 원을 빼고 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얼마? 9만 8천 원만 결제를 했다. 조기 결제에 따라서. 그럼 이 조기 결제에 따른 부분을 매입 할인이라고 불러주시면 된다는 거고요. 돈은 9만 8천 원 어디에서 이체했다? 보통 예금에서 이체. 그럼 보통 예금 9만 8천 원 감소시켜 주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외상매입금 대변에 있었던 거 갚은 거니까 차변에 와서 상계돼야 되죠. 근데 10만 원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10만 원 갚은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갚아야 될 채무 10만 원을 상계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는 2천 원 뺀 보통 예금 9만 8천 원 대변에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2천 원이 뭐가 된다? 매입 할인이라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 매입 할인을 여러분이 프로그램에 가서 또 조회라는 걸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입 할인이라는 걸 무엇했더니 입력했더니 계정 과목이 쭉 뜨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계정 과목 코드가 하나가 아니라 코드가 다수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린 고민할 게 뭘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냐면, 이 코드가 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코드가 왜 여러 개냐면 원재료를 매입하는 과정 중에 원재료를 매입하고 나서 발생된 할인인지 내가 상품을 구입하고 나서 발생된 할인인지 팔았을 때도 똑같은 얘기가 돼 있죠. 상품을 파는 거와 관련된 건지 제품을 판 거와 관련된 건지 그러다 보니까 이 매입 할인도 계정의 코드의 관계를 따져보셔야 돼요. 우리 대손충당금 얘기할 때 여러분 외상매출금이 있으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코드인 대손충당금을 쓰고 받으러 오면 받으러 온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쓰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이 매입 할인이나 매출 할인이라든지 또는 우리 애누리 부분들은 무엇 하셔야 된다? 관계 코드를 찾아라. 그럼 관계 코드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뭘 구입하고 발생된 외상매입금 원재료요. 그러면 여기 매입 할인 코드는 누구와 관련이 되어 있다? 원재료와 관련된 코드입니다. 자, 여기가 상품이었다. 그러면 이 자리가 뭐가 된다? 상품에 관련된 코드를 쓰셔야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래야 뭐가 된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애누리와 환입과 할인과 또는 환출은 무엇 해야 된다? 빼야 되는 것이다 라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애누리나 환출과 할인은 매입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매출원가 계산할 때 빼고 매출과 관련된 애누리, 환입, 할인은 매출액을 계산할 때 뺀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거는 원가와 관련된 코드이고 이거는 매출과 관련된 코드네요. 그럼 매출은 수익이고요. 원가는 비용이죠. 그럼 비용의 자기 자리는 어디다? 차변. 자, 그럼 얘 대변에 등장했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 계정들은 무슨 계정이다? 성격 자체가 여러분 차감 계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아무도 얘네를 차감 계정이라고 표현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차감 계정 성격이에요. 근데 제가 왜 코드 연계성을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원재료 부분으로 들어가는 계정이다라고 여러분은 설정키를 쓰셔야 내가 원재료가 어디로 넘어가요, 여러분? 원재료가 제공품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그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되죠. 자, 제품이 완성되면 제품과 관련된 완성 원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완성 원가에 이 원재료 구입과 관련된 비용이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를 따라가야 되니까. 됐어요? 상품 매출 원가는 그냥 상품이 상품 매출 넘어가고 거기에 판관비하고 이익 가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상품이라는 코드만 걸어주면 상품 매출 원가 계산할 때 그게 따라다니면서 가감 역할을 해줘요. 그게 프로그램의 코드가 해준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 환출 매입 할인은 우리
매출 원가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코드이다. 다만 이게 제조 원가하고 관련됐는지 상품 원가하고 관련됐는지 관계성을 연결해서 써야 되니까 반드시 코드를 구분해서 써라. 그리고 이 부분은 무슨 성격이다? 차감 성격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차감 계정. 비용의 차감 계정 또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서 비용의 차감 계정 하나 배웠어요. 판매비와 관리비의 차감 성격이 있었죠. 누구요? 대손충당금 환입. 자, 그리고 매출 애누리, 환입, 환출에 관련된 이 부분은 차변에 등장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어느 변이에요? 대변. 그러면 아, 수익을 깎아먹는 계정도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 계정의 차감 계정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거는 할 얘기가 또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는 교재에 있는 문제 풀면서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얘기도 그때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수익의 차감 계정인데 지금 나와져 있는 이 6개 계정을 안 쓰고요. 직접 무엇을 해도 나 그냥 직접 본 계정에서 깎아먹는 걸 하겠어. 그럼 직접법이에요. 이걸 쓴 건 간접법의 형태고 자 그럼 직접법으로 하는 게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시험 문제를 2개로 낼 거거든요. 매출 할인 계정을 써라. 매입 할인 계정을 써라. 자, 그렇지 않고 무슨 계정을 써라? 나 이번에 매출 할인했는데 할인이 있었다. 매출을 했는데 할인 계정이 있었다. 근데 매출 할인 계정 대신에 직접 차감해 버려라. 그러면 상품 팔았는지 제품 팔았는지 확인하셔서 매출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관계 코드도 기억하셔야 되고 차감이라는 의미도 하셔라. 그래서 그 차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하겠다. 그냥 직접 빼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현재 허용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시험에서 전 2가지 내는 것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회사에 가시면요. 이 계정을 쓰는 회사가 있고요. 이 계정 과목 안 쓰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발생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직접법을 빼버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시험에 내주면 우린 공부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험의 취지는 아주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요거는 분기 풀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마 지금 수업할 때 좀 어렵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뒤에 부가세 때도 한 번 또 얘기하고요. 우리 겹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지속적으로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슬라이더 바꿔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